네, 소개받은 이재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상승되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언택트 사회가 돼서 접속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굉장히 깊숙하게 이미 와 있는 미래가 초연결 사회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향들이 어떤 이 교차점을 만들고 어떤 현실을 만들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크게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여러 가지 현실들, 그 다음에 그 핵심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재난과 어떤 종교성, 근대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초연결의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메타 가치를 구현하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한 사회학자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학자 중에 고프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를 무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인상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잘 꾸며야 되고 예쁘게 분장을 하고 배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이런 무대에 떨어지는 폭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대의 이면을 확 열어젖혀 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성들을 드러내는 이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재난은 곧 취약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무대 이면에는 복잡하고 어지럽혀져 있고요, 화재가 나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는 닫혀있는 감옥 같은 조직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천지가 그랬고요, 요양병원이 그랬고, 콜센터가 그랬고, 또 이태원의 클럽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걸 통해서 시민사회가 없는 국가주의의 아주 강력한 폭력성, 이런 것들을 잘 드러냈고요,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중시하지만 공익성이 전혀 없는 이런 사회에서의 불평등, 심각한 실업, 최근에는 인종 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이런 아주 극적인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애국적 비밀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매뉴얼대로 하는 사회에서 매뉴얼이 없을 때 얼마나 헤매는지를 잘 보여줬고요, 유럽 국가의 여러 가지 공공 시스템들이 붕괴되는 모습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역사를 봐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보면 30년대, 20년대에 이미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이런 것들이 창궐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스페인 그 독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힘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민, 동정,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의 유대감을 깨트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은, 특히 코로나19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비추어서 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대신에 공존이나 책임, 이런 가치들이 중요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경주에 가면 취부잣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육훈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거기 그런 기절이 있어요. 흉년기에 땅을 늘리지 마라,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일종의 도덕 경제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을 했는데, 초기 기독교를 로드니 스탁이 연구한 걸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신흥 종교인데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불과 200여 년 만에.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봤더니 당시에 창궐을 했던 천연두죠. 전체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보였던 태도에 사람들이 다 감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1930년대 성장을 중시하는 GDP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성장률을 계산하고 다 시장에서 교환되는 화폐 가치로만 평가를 하다가 최근에는 사회적인 수준, 삶의 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여러 지표 흐름들이 생겨났고요. 2000년대 이후에 오면 환경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지표 운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외로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참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SDG하고 연관성을 검색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일종의 이단, 종파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적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면역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부닥치게 되는데 율라비스라고 하는 그 저술가입니다. 이 사람은 상호 의존이라고 핵심 단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집합 행동인데요. 개인과 공동체 간에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민과 관이 협력을 해야 되고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2인 삼각경기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건 사회학자들이 많이 쓰는 틀이기는 합니다만은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수평축은 일종의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죠. 정부로 하면 정부 조직이 있고 행정이 있고 법률 체계가 있고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기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고 소통하고 하는 어떤 감정과 일상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일상성과 시스템 사이에 서로 어떤 긴장감이 있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어느 한쪽으로 가버리면 한쪽이 소외가 됩니다. 일상만이 지배를 하고 체계를 무력화를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늘 긴장이 있어야 되고요. 집단과 개인 사이에도 그런 균형이 필요로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도 곤란하고요. 개인들이 각자 도생해서 공통의 유대나 정체성을 깨트려도 곤란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김선욱 교수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의라고 하는 개념, 특히 이제 롤즈의 정의 개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수준에서 시스템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살 수 있게 할 건지 이게 분배적 정의의 개념이고요. 본인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얼굴 색깔이나 연령이나 인종이나 젠더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평등의 개념이고 아마티아 센 같은 그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지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역량을 개발하지 못하면 그건 단순히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인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의 역량의 문제가 있고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공통의 규칙 하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이게 연대감의 토대가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하위 요소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익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대 국민 개병제죠. 왜 용병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모두가 기여를 하고 모두가 세금을 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공익성의 첫 번째 자원 배분의 원칙이 될 것이고요.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게 공정성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성과 투명한 정보와 공개 이런 것들이 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런 공공성을 국가 간에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데이터들을 모아봤더니
한국의 공공성은 OECD 중심한 선진국들 33개를 비교했을 때 꼴찌였습니다. 제일 높은 게 북유럽 국가들이었고요.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낮았고, 미국이 아주 낮았는데 미국은 공익성 부분이 아주 취약했고 시민성과 공개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성장을 빨리 했다라고 하지만 그 성장 과정에서 생긴 짙은 그림자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재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위도 페리오 사건이나 2014년에 세월호 사고가 똑같은 구조로 반복이 됐습니다. 2008년에 이천 물류 창고 사고가 올해 또 똑같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재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단순 숙성형 재난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최악을 상정하기를 기피를 하거나 각자는 위험 요소를 알고 있지만 소통이 안 돼서 시스템으로 대응을 못하거나, 그러면 그 요소들이 시간 공간상에 축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면 그게 재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재난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우리가 이 얼마나 상호작용이 복합적이냐, 얼마나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냐 이런 걸로 놓고 보면 대개 성수대교나 산풍사고나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에 단순 숙성형 사고가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인데 제대로 규칙을 안 지켜가지고 위험을 키운 거죠. 그런 사고들이었다가 대구 지하철 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돌발형 사고, 복합 돌발형 사고로 갔었는데 세월호는 단순 숙성형 사고로 돌아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겨난 지금 이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는 새로운 형태의 재난인데,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면서도 숙성형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비교적 우리가 잘 대응을 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보면 괜찮다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것도 역시 공공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진단 역량을 갖추어서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험제도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싸지만 넓게 깔려있는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하고 대비를 해보면 굉장히 이번에 좋은 이 공익적인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심지어는 신천지 교인들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다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비용을 국가에서 다 댔는데 이게 공정성의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이민자들까지 다 똑같이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요. 투명하게 동선을 공개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아주 눈에 두드러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익성, 국가,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고 인구 1,000만 명이 되는 도시를 하루에 출입을 통제하는 중국식의 방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총을 들고서 주청서에 가서 시위를 하는 이런 미국식의 리버테리안의 자유도 아닌, 그러니까 각자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공공성의 네 영역이 잘 비교적 균형 잡히는 훈련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국민적인 신뢰나 자신감 같은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시스템의 관점,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뭔가 대책을 마련을 했고 적절한 기술들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 핵심은 기술적인 핵심 역량을 보존하는 것이 아주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분류를 잘했습니다. 분류를 한다는 것은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들을 빨리빨리 분류를 했습니다. 선별 검사소 같은 것들을 잘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경치 좋은 산속이나 바닷가에 가면 웬 연수원이 그렇게 많은지, 저게 다 돌아가는지 의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무증상 환자들과 입국자들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이 잘 됐습니다. 그런 임기응변이 없었던 데들은 일본 같으면 그 큰 배에서 수천 명이 감염되도록 방치를 했고요. 중국은 급히 공병대를 투입을 해서 수천 명 병상을 2주 만에 뚝딱 짓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런 여유 자원들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인텐시브 케어 유닛의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직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상적으로 늘 하던 일, 질병관리본부가 그런 일을 했는데 확장된 조직과 확대되는 조직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기업연수원의 얘기가 있고요. 사실은 예전에 이 태안의 허베이 스트리트 유출 사고가 났을 때 그 역할을 교회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중에 8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못하던 일을 이 의학리에 있는 의학리 교회였거든요. 거기에서 사실은 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전국적인 지원과 그 마을의 고통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이 확장된 허브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발진자가 폭증을 해가지고 이 역량을 뛰어넘는,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죽는 뉴욕이라든지 혹은 이태리의 사례들을 우리가 갖지 않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잘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공의 과정에 또 하나 담겨 있는 것은 저는 조직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사고를 분석을 했을 때 왜 같은 사고가 반복이 됐을까 따지고 보니까 사고가 나고 나면 내부화를 합니다. 내부화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책임자의 사표를 받고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결의대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조직의 간판을 바꿔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와 안전행정부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간판을 바꾸는데 수백억씩 예산을 쓰더라고요. 또다시 재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도 메르스 사태를 경험을 하고 의료, 복지 쪽에 있는 부처와 전문가들이 외부화를 했습니다. 외부화를 한다는 건 이중순환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 실패의 원인, 그 가정,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가정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2015년 메르스 백서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타났는데, 발행이 됐는데 보니까 외부의 전문가들을 다 끌어들여서 문제점을 다 공개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미 1, 2, 3, 4에서 다음번에 이런 감염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처방전을 다 만들었는데, 당시에 처벌을 받으면서 센터장을 했던 실무 책임자가 본부장이 돼서 이번에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내놓고 활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중순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과 같은 구조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을 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기존의 자기를 유지하던 모든 전제와 가정들을 밑으로부터 다시 뒤집어 보는 경험, 이런 것들이 조직학습에서 아주 핵심이 된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이 문명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러 차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자연재해의 숫자가 늘어나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기술과 재난 사이에는 밀접한 상호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착시현상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이걸 확률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것하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한 사람이 이제 3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확률은 자살자 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자살자는 우리는 10만 명당 2.6명. 그러면 지금 1년에 15,000명 이상이 자살로 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그렇습니다. 7, 8천 명이 죽고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어떤 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사회적으로 증폭이 되고 정치화가 될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재난이, 위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잘 모르는 위험, 정체가 불분명하거나 내가 노력해도 피할 수 없거나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는 위험에 대해서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포감과 실제 재난 위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도덕적인 반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신 이태진 교수가 조선왕조 실록의 500년 기록을 다 일일이 손으로 넘기면서 천변지이에 대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분석이었는데요. 발견한 사실은 성군의 시대는 재난이 없었을 때고요, 폭군의 시대는 재난이 빈번했을 때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도덕적인 반응을 한 건데, 그 이유는 아마 유교적인 성리학적인 사고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주론, 늘 옳은 이치가 작동하는 의리의 세계라고 봤고, 인간관계, 삼강오륜, 인간관계도 옳은 이치 관계다. 그런데 질서가 깨지면 인간관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누구의 책임이냐, 결국은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냐. 그래서 왕이 탄핵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서양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서양에서는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사탄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탄의 에이전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간또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찾아서 학살을 했습니다. 희생양 찾기로 분풀이를 하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재난과 위험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나 혹은 그런 이 미치헌팅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확률에 기반을 해서 계산을 하고 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 정책들을 만든 것이 바로 근대 국가다. 그래서 캐틀레가 얘기한 스태티스틱스는 스테이트의 학문이란 뜻이죠. 국가학이란 뜻입니다. 독일의 국상학이나 영국의 정치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객관성, 확률, 과학성에 기반한 진단과 처방, 이런 것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런 근대성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리백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이걸 글로벌 위험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거보다 더 위험해진 사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명 자체가 위험의 원천이 된 사회다. 그래서 2차적이고 인위적인 불확실성, 위험이 구조화되고, 그 특징은 경계가 소멸되는 데 있다.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경계가 소멸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공간적 경계의 소멸입니다. 미세먼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을 빼고 미세먼지를 대책을 얘기할 수 없고요.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한국에서의 동해안의 원전이 터지는 것보다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에서 200기 이상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관리 능력을 생각을 할 때 그 중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 그러면 바로 우리한테는 직격탄이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다가올 미래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첫 번째는 정상사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정상사고라고 하는 것은 원전사고라든지 혹은 챌린저 폭발사고라든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작은 기계적인 결함이나 인간의 사소한 실수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험으로 작동하는, 피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복합 증폭형 재난은 경계가 사라진 위험.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이런 복합 증폭형 재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복잡계적인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해법을 위해서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 집단, 개별 국가를 뛰어넘는 글로벌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위험사회론을 얘기했던 울리백 교수가 한국에 와서 특별히 한국은 더 특별히 위험한 사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아마 다시 리프레이징을 한다면 한국은 과거로부터의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내장하게 된 위험과 미래 사회로부터 오게 되는 위험을 동시에 직면하는 이중의 이 국면에 있는 그런 위험 사회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법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이 협력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개인의 성찰과 변화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초연결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초연결을 얘기할 때 한 3가지 정도의 네트워크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문법입니다. 이거는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회적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에 따라가고 있는 어떤 이 습관화되어 있는 문화적인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 로마 문명에 기반을 하고는 서구의 기독교가 신합해선 단독자와 같은 깊은 개인에 대한 성찰과 개인주의, 자유, 이런 개념에서 기반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격주의다. 바꿔 얘기를 하면 사람들 사이에 끈끈하고 인격으로 대하고 도구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좋게 얘기를 하면 인격으로 대하는 거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연고주의 같은 이런 문화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조직을, 교회의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교회의 거버넌스와 한국의 거버넌스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조선시대의 향청에 있는 향반들이 새로 부임한 사또를 말하자면 이렇게 순치시키는 과정, 이런 것과 같은 일을 장로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왕도 정치에서 지도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같은, 학교에서도 교수를 그냥 전문적인 강의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생의 멘토로 받아들이는 경향, 그런 것들과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기하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통계 물리학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게 이 초연결사에서 얼마나 세상이 좁아졌느냐. 6다리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80억 인구가 6다리 건너면 친구의 친구로 다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연대 김영학 총장이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실험을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3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를 욕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사람 귀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좁은 세상인데, 그것은 생각이나 감정도 빨리 전파가 되지만 위험도 빨리 전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팬데믹이 빨리 유행을 하는 것은 글로벌하게 연결된 초연결 사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세 번째는 그 초연결이 가져다주는 정치 경제적인 효과들인데, 수학 체증입니다. 김선욱 교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지만 가파라고 그러죠.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등등. 그 다음에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 바이두라든지 텐센트 같은 데들, 이런 데들이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남겨놓는 디지털 흔적들이 다 플랫폼 기업에서 다 모아지고 그게 빅데이터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인공지능에서 다 분석을 해서 뭔가를 대안을 제시를 하는. 그래서 아마존에서 책을 수십 권을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추천 메일이 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독심술에 걸린 것 같은 추천을 해줍니다. 아마존이 어떻게 알았죠? 제가 그동안 주문한 책의 프로파일을 보고 똑같은 프로파일로 추천한 책을 산 사람 중에 제가 없는 책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고 페이스북에 아이템들이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감성과 인지 능력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플랫폼 기업들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음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스트리밍으로 모든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존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기기들이 스트리밍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타바이트로 데이터가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10의 21승 바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지수함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2035년이 되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데이터의 양을 훨씬 수백 배 초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플랫폼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흐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절이 되고 있고요. 가장 인프라에 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부문별로도 그렇습니다. 이 플랫폼은 대개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면 첫 번째는 모든 걸 데이터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화를 합니다. 그리고 선별하고 큐레이션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개별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뭔가를 추천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내는, 소비를 하게 하고 생각을 끌어내는 이런 능력들을 점점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의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계적이고 집단주의적인 그런 관계형 사회에서는 그걸 깨트리는 효과가 있고 수평화하고 민주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다 따르지만 또 같이 하는 일종의 그 네트워크 개인주의 같은 것들이, 건전한 건강한 개인주의 같은 것들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근데 사회적인 고립이 심화가 되고 디지털 디바이드와 결합이 되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불평등이 생겨날 수가 있다. 모트 라이시라고 하는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한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택 사회가 되니까 더 리모트, 전문가들이죠.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아마 우리 말씀하신 대형 교회들이 아마 이런 일종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에센셜은 아무리 어려워도 몸으로 컨택을 해야 됩니다. 소방수라든지 의사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위생 관련된 간호사라든지 군인들은 몸을 움직여서 계속 부닥쳐야 됩니다. 위험에 계속 노출이 됩니다. 반면에 문 닫고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속출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업, 완전히 다 끊어졌죠. 잊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나 이주노동자들이나 노숙자들은 이제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이런 불평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 플랫폼의 모든 정보가 이 G2의 중국과 미국의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주권의 문제가 생겨나고요. 안에서는 시민들이 내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중국의 사례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중국 북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민들이 남기는 정보가 이 플랫폼 기업에 5개 다 모이니까 이걸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당성이 훌륭하고 모범을 잘 보이는 인민과 정보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규칙을 안 지키는 인민으로 나눈 다음에 체계적으로 이 보상을 차별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태원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도 국가가 그런 감시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니터링에서도 점점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의 부분에서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상식, 예를 들면 로널드 코스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왜 대규모 조직이 생겨나느냐를 설명할 때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고 제로가 되지 않을까,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는 대규모의 기업, 국가 조직, 행정체계, 심지어는 대형 교회가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극단적인 형태의 집중, 그것과 상동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발전 양식이나 정치나 혹은 화폐나 시스템에서 다 위계적이고 집중적인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완벽하게 분산되어 있는, 그래서 일종의 피어 프로덕션이죠. 같이 협력해가지고 공동체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풀뿌리에 해당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메타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 조직 혹은 교회, 기업 이런 경우에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넘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을 하고 울림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한다면 사회는 전체적으로 액체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학교가 지금 가지 않는, 문을 닫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들 중에 폐교를 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에 가지 않습니다. 숲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다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은 다 바뀌지만 본질적인 것들은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위계 조직에서는 대개 서양학자들은 위계적이고 노드 중심이고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닫혀있는 시스템이면서 전문가들이 내놓는 어떤 진단, 구체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면, 앞으로 가능해지는 열린 형태의 네트워크라고 그럴까요? 거기는 훨씬 더 수평적이고 키워드 중심이고 누구든지 검색하면 다 들어올 수 있고 출현적인 속성을 가지고 공동으로 결정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인 임팩트가 뭐냐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이런 사회로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 브리테니카와 같은 엄청난 대규모 조직은 아니고 몇 사람이 플랫폼만 열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항목들을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하니까 방대하고 정교한 온라인 백과사전이 완성이 됐고 끊임없이 개선이 되는 진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프레임워크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종의 이제 시스템을 교단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 일반을 일상이라고 보고, 개교회와 그 다음에 교회 전체의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을 나눠 본다면 공익성에 해당되는 게 뭘까? 적어도 같은 크리스찬들 내에서 어떤 형태의 교회가 되든 최소한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분배적 정의에 맞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공정성, 당연히 차별 없는 접근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크리스찬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이슈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이슈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지속 가능성의 위기 증상들, 빨간불이 들어오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외부의 경제 영토 없이 살 수 없는
이미 엄청나게 개방 경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5천만 인구에서 무역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높은 자살률,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 신뢰는 굉장히 낮고, 그래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이것이 교회 안으로 닫혀있는 위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상 속에서 가족과 이 일터에서 어떻게 이 복음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의 과제를 남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회의 문제, 소수의 쏠림이냐 혹은 수평적인 연대와 공유가 확산될 수 있느냐, 교인수와 예산이라고 하는 권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적 임팩트의 문제인지, 노드 중심인지, 변화를 촉진하는 연결과 공감이 중요한지, 한국 사회에 어떻게 교감하는지, 생태적인 전환의 창,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제시하고 우리 삶하고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